좀 중간 정리를 하자면 끝에 요약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소제목 모아두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잠깐 짧게 요약해두면 이래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한 게. 쉬운 문제가 뭔지 어려운 문제가 뭔지. 쉬운 문제는 우리의 생리적인 우리가 그 뭐 혈압이 올라가면 뭐 화가 날 확률이 높고 조금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뭐 행복할 확률이 높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룬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게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데 난 그게 궁금하다고 이 사람들아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문제.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그런 문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 물론 쉬운 문제도 정말 말 그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 그런 게 철학자들의 좀 많은 그 질문거리죠. 그래서 계속 그 질문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지금처럼 많은 연구나 성과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마음을 보니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 근데 나 이것들 별로고 지식의 한계, 노이라트의 배가 있고 우리가 개념들 완전히 벗어나서 과학 이론이라거나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양면적 이론론이라는 걸 말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양면적 이론론, 아, 이론론인 건 인정하겠다. 하나밖에 없어. 구성 요소 하나밖에 없지만 뭐 물리적인 거든 뭐든 뭐 정보든 통합된 정보든 뭐든 아무튼 구성 요소는 하나야.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인데 그걸 지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양면적 이론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스피노자도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라서 글쎄 아무튼 굉장히 간단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쭉 보자는 거죠. 그 관점에서 전체적인 장을 쭉 살펴보겠다는 거고 이후의 내용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후의 내용도 조금 여기 요약해서 정보자. 정의론 등령론. 이거 우리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딱 언어 기능이라고 하면 딱 그 부위, 기억과 관련된 부위라고 하면 딱 그 부위, 공포 관련된 부위라고 하면 편도체 그 부위. 그게 정의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능마다 국제화, 뇌 기능에 대한 국제화 이론이라고도 하죠. 뇌 기능마다 딱딱 정해진 영역이라는 게 있다. 아니다. 등령론은 아니다. 뇌의 모든 부위마다 다 똑같은 기능을, 기능과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뭔가 다 극단적인 입장인 거죠. 근데 루리아라는 사람이 기능 계통이라는 걸 통해서 통합하려 한다. 라는 게 뭔가 그 정반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마음이라는 걸 보겠다. 이 이전까지는 해부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마음 봤지만 이제는 컴퓨터 과학적인 입장에서 인지과학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하니까 이제 컴퓨터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겠다. 튜링 테스트와 중국어 망사고 실험. 그리고 마음은 의식과 동일한가. 그리고 호문클러스 문제 여러 가지 있고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면 봅시다. 그래서 정의론. 자 여기 보면 이게 브로카 영역이라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위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언어 중추라고 불리는 곳이다. 좌측 전두엽의 아래쪽 부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고장나면 의미 있는 단어들을 뱉지 못한다. 실어증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다 건너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브로카는 여기로 자 너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언어 중추가 여기 있다. 언어 중추라는 게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등령론에서는 에키포텐셜리즘 그래서 뇌 손상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똑같은 기능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은 잠재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상된 게 중요하다. 정도가 중요하지 어디가 고장났냐 그건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다. 다 똑같은 등력론이니까. 그래서 뇌가 더 많이 손상될수록 마음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 국제화 이론이라는 게 또 피니어스 게이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피니어스 게이지가 전두엽이 손상돼서 다른 인격체로 변한 것처럼 그 사건이 또 국제화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줬었던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례죠. 그게 또. 그리고 또 근데 등력론적 입장에서는 새를 조류를 연구했을 때 그리고 또 더 많은 뇌가 손상될수록 거의 모든 임무의 새의 수행이 더욱 뒤떨어지고 있다.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이 두뇌 연구에 따른 문제점은 새가 고도의 정신 기능에 대한 정보의 훌륭한 근원이 되지 못한다. 새의 뇌가 너무 작아서 그때 그리고 그 시대의 그 해부학적인 기준, 외과적인 수술 기준에 따르면 막 정교하게 뇌를 나누지 못했었을 시절이었다. 뭐 그랬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더 커다란 병변들이 그에 상응하는 더 작은 수많은 병변들에 의해 더 만들어진 결손들의 합계보다 더 많은 심리적 결손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아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시들을 보면은 비록 고전적인 사례 보고들은 흔히 병변들이 매우 커서 많은 기능들이 침범됐던 환자들을 기술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례들의 연구자들은 그 환자의 심리적 결손들 가운데 단 하나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다. 브로카의 환자인 르보누르라는 사례에서 그 병변은 뇌의 거대한 영역에 연루되었는데 어떤 설명에는 잔해 방구의 3분의 1만큼 컸다고 한다. 그러니까 많이 파손됐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잔해 방구의 3분의 1만큼 파손됐으니까. 브로카 영역만 파괴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 결손에 초점을 맞추기 바랬지만 이 사람은 이미 여러 기능이 파괴됐는데 언어 결손만 딱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에 언어 결손만 말했을 뿐이지 이 사람 많은 기능들이 파괴된 목록이 쫘르르 있었을 텐데 브로카가 우연히 운 좋게 언어 결손에 초점을 맞춰서 발견했을 뿐이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3분의 1만큼 파괴됐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파괴됐는데 브로카 영역 그리고 그중에 언어 기능만 찝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기능들도 파괴될 수 있었는데 브로카가 운 좋게 거기만 찝었던 거다. 그리고 또 운 좋게 찝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브로카 실어증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환자는 건강한 브로카 영역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 저번에 읽었던 책에서 각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사람은 약 절반은 브로카 실어증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뭐 브로카 영역이 내수용 신경망이나 통제신경망 둘 다 일부에 좀 속해져 있는 부위인데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해서 통제신경망은 언어 말고도 그 통제신경망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낼지 구성할지 그걸 선택하는 통제하는 그런 주요한 핵심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언어와 관련해서 통제신경망이 브로카 영역에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영역이 고장나면 당연히 의미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정의론하고 그 등력론 둘 다 싸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리아라는 사람이 기능계통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 기능계통 개념의 계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프로이트죠. 그 당시 프로이트는 실어증에 관한 견해를
라는 책으로 오히려 그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이 1895년에 나왔는데 꿈의 해석이 1900년에 나왔죠. 그 이전에 본격적인 정신분석을 하기 전에 실효증이나 여러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했던 생리학자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한번 좀 잘 상기해야 될 거는 프로이트는 좀 그 과학적인 유물론적인 생리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실효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이 책을 냈는데 뭔가 그 정의론 막 극단적인 등령론하고 약간 선을 긋고 거리를 두면서도 정의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정의론, 뇌의 기능에 대한 국제화 이론이 막 발달했기 때문에 막 그게 막 유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쓴 신경과학자가 별로 없었고. 근데 70년 뒤에 이 책이 비로소 발굴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리고 1966년에 루리아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인간의 상위 피질 기능이라는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그때 붐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마치 맨델스 존이 바흐를 포함한 수많은 명곡들을 발굴해내서 대중들 앞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기능계통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능계통이 뭐냐면 뭐 여긴 또 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논쟁이 기능에 대한 협소한 정의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리아는 수많은 신체 기능들이 아주 또 단순한 얘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신체 기능들이 한 가지 특별한 조직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많은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지적해 두었다. 당연한 얘기이죠. 어떻게 보면 소화는 위 하나만의 기능이 아니다. 소화라고 생각하면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을 테니까 호흡은 폐의 조직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은 폐와 늑강근 조직과 그 갈비뼈 근육 조직과 심혈관 순환 과정들, 뭐 심장의 펌프질 그리고 신경 조절 기전, 우리가 어떨 때 숨을 가쁘게 쉬어야 되는지, 어떨 때 좀 천천히 쉬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 신경적인 피드백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짜맞춰서 하다리게 맞게 상호작용되는 그때에만 호흡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단 하나의 호흡 기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기능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다뤘었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다뤘었던 책의 개념에 따르면 이걸 핵심 성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조직되어서 기능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핵심 성분들 하나하나 다 따로 있다고 해서 뭐 이스트, 물, 소금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해서 기능하지 않아요. 빵이라는 기능을. 그런 것처럼 루리안 정신기능의 신경학적 구조가 소화와 호흡에 못지않을 만큼 복잡하다라고 주장하는데 당연하죠.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하겠죠. 우리 직관에 따르면. 그래서 마음의 심리적 기능들에 해당하는 신경해부학적 중추라는 건 없다. 언어적 중추라는 것도 없듯이 소화의 중추라는 것도 없듯이 단 하나에 마찬가지로 정신기능들도 물론 핵심 성분들이 있죠. 위라는 핵심 성분, 간이라는 핵심 성분 각각은 있지만 하나만 따로 있다고 해서 다 온전히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신기능도 복잡한 시스템 산물이고 그의 구성요소 부위들은 뇌 구조 전체에 흩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경과학의 임무는 중추들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가, 핵심 성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걸 확인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을 역동적인 위치 결정이라고 불렀고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볼 거예요. 되게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랑 어떻게 보면 맞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감정, 기억, 꿈꾸기, 그리고 의식 그 자체
이 모든 기능들이 이와 같은 뇌구조들의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 그 시스템 역동의 특별한 구성 요소에 기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 우리가 이전 책의 내용을 조금 숙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어느 구성 요소 부분에 지장이 오더라도 기능 시스템 전체의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죠. 등력론이랑 약간 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어떤 핵심 성분이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거죠. 브루카형이 고장났을 때는 의미 있는 단어를 뱉을 확률이 의미 있는 단어를 뱉지 못할 확률이 커지고, 베르니케 영역이 고장났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것처럼 어떤 핵심 성분이 고장났냐에 따라서 손상됐냐에 따라서 약간 그 기능 구전이 기능의 그 손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이런 복잡한 기능 시스템 루리아의 이론을 아주 많이 잘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임상해부학적 방법 기초로 둔 기능 시스템의 접근 방법이 얼마나 위력적이냐, 일반 감정 이런 관점을 보면은 뭐가 장점이냐, 감정의 신경적인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수많은 기본 감정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는지, 또한 서로 다른 감정들 각각의 특징을 이루는 다양한 화학적 과정들이 무엇인지, 그런 걸 비교적 이전보다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 그거 참 정말 위대한 발전이에요. 루리아의 기능 계통 시스템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양한 감정들의 화학적 상관물들을 찾아내는 일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거냐 하면은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정말 강력한 지식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 아직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뭔가 모자란 거예요. 물론 훌륭한 성과인데 아직 뭔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대의 인지과학자들은 이런 주관적인 상태, 의식이라는 거를 꼭 반드시 뇌해부학과 생리학에만 국한시키진 않거든요. 이 연구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지과학 협동 과정에는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언어학, 신경생리학,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 그리고 뭐 컴퓨터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얘기한 컴퓨터과학, 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볼 관점이 CTM이라고도 줄이거든요. 정신에 관한 계산 이론이라고. Computational Theory of Mind. 계산주의적인 이론.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계산주의적인 이론. 마음은 계산기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마음은 계산기다 라는 관점이에요. 마음은 정보처리 기계다. 마음은 컴퓨터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일단 당연하게도 컴퓨터는 통사론적 엔진으로만 작동한 정보처리 기계다. 그러니까 통사론적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기호적인 수준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뉴런이라는 게 이런 정보처리 관점이라면, 이게 기호적인 게 뭐냐면 1 더하기 1 하면 2 나오고, 우리 컴퓨터가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입력하면 어떻게 계산을 시키면 값을 내고 인풋을 내게 하면 아웃풋을 잘 내게 해주고, 그런 것처럼 통사론적 엔진이라는 게 그런 건데, 단지 문법 구조만 잘 알고 그 문법의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문법 구조만 잘 알고 잘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떤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0과 1로만 이렇게 돌아가서 작동을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만약 뉴런이라는 게 껐다 꼈다 전기 신호만 이렇게 일어나서 전달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의식이 생겨나는 거라면, 인간의 마음은 단지 정보 처리 기계일 뿐이겠죠. 그렇다면 컴퓨터나 인간이나 모두 정보 처리 기계일 텐데, 이게 맞는 전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러므로 컴퓨터 역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야심찬 가정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마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와 같은 실제로 엄청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겠죠. 의식이 실제로 컴퓨터 칩들을 상호작용해서 수정할 수 있을까? 의식은 실제로 단지 정보 처리만의 문제일까? 이 바야흐로 포스트 휴먼의 시대라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포스트 휴먼의 시대라고 하지만 굉장히 궁금해지는 질문이죠. 트랜스 휴머니즘 뭐 이런 얘기하면서, 튜링 테스트가 뭔데? 라고 잠깐 그 예전에 발표 때 썼던, 학술대에 발표 때 썼던 프레지 PPT를 잠깐 좀 사용하자면, 튜링 테스트 잠깐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튜링 테스트라는 게 뭔지. 어, 네. 튜링 테스트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어, 음, 우리랑 다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이 생겨서 대화도 잘 가능하고 지능적으로 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인물이, 그런 사이보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지능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인간이라거나 혹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다룬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고 실험이에요. 튜링 테스트라는 사고 실험인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기계가 최대한 사람을 모방한 거예요. 느낌이 없는 기계가 최대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좀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튜링 머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존재를 어떻게 마음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렇게 컴퓨터랑 어, 사람이랑 컴퓨터랑 이렇게 있고, 그 피실험자가 각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약간 그 블라인드 쳐놓고 누가 컴퓨터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이것도 약간 어, 재밌게 조금 한 거고, 정말 다 사람하고 원리적으로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약간 이 사례만 보자면, 익명의 누군가 존재했을 때 되게 컴퓨터란 사람이 하나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 마음을 가진 존재를 인정하기, 뭐 이런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좀 들어가서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말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루다 논란이 좀 있지만, 이루다 이런 거 봤을 때 말 진짜 잘 통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그걸 또, 그리고 또 정말 그 이루다하고 또 이루다적인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적인 우리의 그 막 실리콘이라든가 아니면 피부 같은 거에 정말 잘 흉내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 정말 기계라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정동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서 반론을 드는 게 중국어방 사유 실험이에요. 중국어방 사유 실험. 존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번 주에서도 다뤘던 잠깐 테드 강연에서 봤었던 존설이란 그 할아버지 철학자의 사고 실험인데 굉장히 옛날에 했던 사고 실험인데 중국 어떤 방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방 안에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영어밖에 못해. 그 사람 중국어 하나도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중국인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어 매뉴얼이 있거든요. 어떤 중국어를 그림처럼 보는 거예요. 기호처럼. 완전히 기호처럼. 우리 옛날에 그 한자나 뭐 암기 같은 거 과목 공부할 때 정말 픽처처럼 그냥 그림처럼 외우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뜻 하나 이해 못하고 그냥 그림처럼 외운 거예요. 그림처럼 다 외웠어. 그 매뉴얼 다 외웠다고 쳐요. 이 사람이. 매뉴얼을 보면서 해도 되고 다 외웠다고 쳐요. 뭐 그거 언제 다 보냐 이런 질문 안 돼요. 그냥 빨리 봐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 중국어나 한자에 해당하는 영어 뜻이 매뉴얼로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영, 영, 에, 아, 그러니까 영어 뜻이 아니라 이 중국어가 오면 영어 뜻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국어 뜻이 적혀 오면 이 중국어로 된 글로 답해라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것도 적혀져 있지도 않고 뜻 같은 거 하나도 적혀져 있지도 않고 어, 어, 한국어로 쳤을 때 오늘 짜장면 같이 먹으러 갈래요? 라고 하면은 네, 짜장면 같이 먹으러 가죠 라는 답을 나는 중국어를 보내도록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 하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오면 이 그림을 전해주도록. 또 짜장면이 듣고 뭐고 이 사람 하나도 이해 못해. 중국어 하나도 이해 못하니까. 이 그림이 오면 이 기호로 답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게 튜링머신이 아무리 우리 인간을 잘 흉내내봤자 아무리 원리적으로 우리 모습 다 흉내내고 행동적으로 다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봤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만 들어가는 걸 텐데 정말 훌륭하지만 인공지능 훌륭해요. 이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이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겠니? 라는 게 존설의 아주 위대한 사고 실험 중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뭐 재반박하고 재반박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 넘어가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사고 실험이죠. 그래서 다 넘어가서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의식 그리고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고 근데 그 통사론적 기계 컴퓨터만으로는 이 지적인 행동, 지적인 기능 다 수행 가능하지만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아직 부족하다. 의식이라는 게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무의식보다도 중요한 게 의식일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그 프로이트의 빙산의 일각 비유 모델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의식은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처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다 넘어가서 프로이트는 그 마음이 의식이랑 동일시 되는가 마는가 이런 논란도 있지만 다 넘어가서 프로이트는 아주 그, 나누자면 그 명료화하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프로이트 이 이야기도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은 프로이트한테 마음 그 자체는 무의식적인 거예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인 걸 마음의 본질로 보고 의식은 겉절이인 거죠. 어떻게 마음의 실제적인 과정이 지각일 뿐인 거죠. 이 과정에 지각했을 때 지각한 것만
지각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의식이라고 보는데 지각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다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이나 또 신경과학적인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말은 분명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의문인데 누가 지각을 수행하냐 이 말이죠. 후 지각을 하는 주체가 느끼는 주체가 무엇인데 여기서 그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 호문클루스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주체가 우리 느끼는 주체가 뭔데? 누군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느끼는 자는 누군가? 후. 도대체 누가 지각하거나 느끼는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작은 극미인이라도 들어가 있는가? 작은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어떤 그 마치 데카르트의 그 영혼 실체처럼 그런 실체가 있어서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인식하는가 지각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작은 존재 안에 또 작은 존재가 그 작은 존재가 또 뭘로 인식하는데 그럼 작은 존재 안에 또 작은 존재가 있고 마테오르시카 그림처럼 계속 그 안에 계속 인형이 계속 들어가서 무한 후퇴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건데 자아란 무엇이고 느끼는 수체가 무엇이고 자기란 무엇이고 의식이란 무엇이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할 거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의식의 속성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통일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통합된 것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가 의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분열이나 조현병의 사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통일된 영역을 지각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든 정보들이 통일된 일반적인 의식 경험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데 모아지는지 그 문제를 묻기 문제라고 합니다. 바인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9시가 좀 넘기도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간단히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또 9시까지만 하기로도 했으니까 아무튼 누가 느끼는가 또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도 무의식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우리의 지각을 할 때 정말 중요한데 누가 느끼는가 그리고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느끼는가 영혼은 그럼 그 영혼이라는 그 작은 우리 안에 작은 호문클루스는 그럼 어떻게 느끼는데 계속 무한후퇴 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지과학에서 주된 문제 중 하나죠 이게. 좋아요. 여기까지 좀